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부모님은 바다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사랑을 얻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서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서핑은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였습니다. 파도를 정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방향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또한 서핑보드 코스를 가르치고 서핑보드와 기타 수상 스포츠 장비도 판매했습니다. 내 인생은 꽤 꽉 찼습니다. 많은 친구들 하지만 후반부에는 여자들이 내 삶에 전혀 발전하지 않았지만 진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었지만 신시아를 만났을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해안에 파도를 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리 이동했습니다. 큰 파도를 만나려고 해안에서 출발했는데 큰 파도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파도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파도를 타고 멀리 벼들 따라 떠갔습니다. 한 소녀도 파도를 타려고 했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파도가 소녀를 덮었고 보드만 물표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물표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젊은이 숨 쉴 수 있나요? 네, 구해져서 벌써 고마워요. 소녀는 무슨 일인지 겁에 질려 대답했어요. 이 파도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미끄러져서 보드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픈가요? 머리가 많이 돌아요.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뇌진탕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이해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 여자애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 있어서 벗어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그녀를 해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소에 데려가도록 도와준 충격 의사들은 그곳에서 그녀를 검사했습니다. 그 소녀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내 생명을 구해주셔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았으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이름이 뭐니? 소녀가 웃으며 물었지.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만나서 반가워요. 다니엘. 내 이름은 서로 신시아예요. 서로 신시아. 다니엘. 고맙다고 꼭 말할게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조금 정신 차리자. 적어도 며칠 후에는 만날 수 있어요. 커피 사드릴게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신시어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은 아주 예쁜 여자였습니다. 가녀린 어깨에 검은 비단털이 아름답게 놓여 있고 큰 갈색 눈이 나를 백만나면 참을 수 없었어. 우리는 오랫동안 둑을 따라 걸었지. 가벼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항상 우리를 감싸주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꽤 쉬웠습니다. 위드 신시어. 이 만남 이후 나는 즉시 그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리 둘 다 다시 만나고 싶었고 우리의 만남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후 신시어와 결혼했습니다.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시어와의 결혼으로 우리는 내내 함께 살았습니다. 나의 작은 사업이 추진력을 얻어 돈을 많이 벌었고 나는 야생의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에 새 집을 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족 생활이 이루어졌지만 최근 신시어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혼자 산책을 하게 되었고 나는 점점 그녀와 함께 집에 있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종종 밤에 술집에서 기운찬 신시아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 신시어는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신시어가 반역죄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확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나를 너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날 스티번을 방문하기 위해 내 친구 신시어가 자주 방문했습니다. 스티번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애관계에서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신시어 그리고 나는 그 단 한 명의 여성이 그의 인생에 나타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항상 그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름 테라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 화장실에 가려고 집에 들어갔다. 벌써 살짝 취한 상태에서 커피 테이블을 발로 잡아잡지 와 다른 서류들이 떨어졌다. 몸을 굽혀 집어들었다. 모든 일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귀걸이를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준 것과 똑같은 귀걸이였습니다. 신시아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지금 스티븐에게 뭐든지 스티븐이 지금쯤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것이고 스티븐이 뜻밖에도 나보다 앞서갔을 것이다. 다니엘 들어봐. 오늘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오늘 약속이 있다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렸으니
떠나달라고 부탁해야 해요. 스티븐이 테라스로 돌아왔을 때 누구와 약속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으니 한 사람은 상관없으니 누구를 만날지 친구에게 말하고 싶은지 비밀이에요. 시작했어요. 질문하니 다니엘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확실히 모든 걸 말하겠지만 다음에 해보자. 스티븐이 말 그대로 명확한 설명도 없이 나를 집 밖으로 밀어냈어요. 이로 인해 신시아가 이제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신시아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덮친 불안의 파도를 포착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2층으로 가서 방 우물로 뛰어들어갔어. 개년들아 그래서 잡았어. 내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더니 벌거벗은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담요로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신시아 다니엘이 아니었어.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스티번에게 소리쳤어요. 신시아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혼란스러워 대답해서 미안해요. 스티번이 누구냐고 소리쳤어요. 진정해요. 얘 오늘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내 친구예요. 데니얼. 대체 신시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여기 그 사람이랑 같이 있잖아. 완전 미쳤어. 스티븐이 격렬하게 말했어. 미안 스티븐. 얘들아 저녁을 망치게 해서 미안. 방금 화장실에서 신시아의 귀걸이를 발견했는데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넌 겁먹은 빅토리아에게 선물이 될 거라고 했던 귀걸이를 가져갔어. 여기 침입해서 여기 상자 영수증과 태그가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면 제가 저녁 내내 찾고 있었는데 상자에 다시 넣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미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친구 정말 죄송해요. 미쳐버렸어. 신시아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나도 알아. 그녀가 나한테 그걸 사라고 조언했다는 걸 알아. 그녀가 어디서 샀는지 말해줬어. 난 멍청이야. 스티븐. 빅토리아 용서해줘. 난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방해하지 않고 떠날 거야. 즉시 나는 귀걸이를 테이블 위에 놓고 옆으로 나갔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고 몹시 불편했다. 스티븐은 나중에 나를 용서했다. 나는 그에게 신시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 상황이 몇 주가 지나서 신시아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고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내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런 어리석은 추측을 머리에서 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또한 이날 보드의 파도 아래에서 수영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탔습니다. 보트로 돌아와서 조금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터 고개를 들고 보니 요트는 데이빗의 배였다. 아까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있던 동네 놈이었어. 나는 이미 그 사람과 길을 건넜고 우리 회의는 그가 마약에 연루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를 못 박을 뻔했다는 사실로 끝났다. 고객에게 마약을 제안했지만 이제 요트 뱃머리에서 다른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검은 수영복을 입고 햇볕에 쬐인 신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쌍안경을 꺼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었는데 그 나쁜 놈한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신시아를 기다리려고 했어요. 이 요트를 따라갔죠. 벌써 저녁이 되었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요트가 모해되었어요. 내 모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저속으로 조용히 요트로 헤엄쳐 가세요. 우리는 이미 해안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시아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요트에 올라탔습니다. 밖에는 그 놈들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오두막으로 조용히 내려갔고 그 순간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신시아를 알아차렸다. 나는 오두막으로 뛰어들었다. 데이비드는 내 아내를 그녀 위에 앉혀놓고 더럽게 잤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쫓아냈다. 너 괜히 창녀야. 내가 소리 지르고 신시아 뺨을 때렸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정의를 회복했다. 돌로 처진 가축. 그렇게 하면 내 아내와 섹스할 것이고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아주 틀렸어. 나한테 뭘 할 건데? 다니엘. 데이빗이 웃으면서 물었어. 아 개자식아. 내가 뭘 준비할지 상상도 못하겠는데 먼저 알아봐. 난 소리쳤고 온 힘을 다해 이 새끼 얼굴에 대고 데이빗이 또 쓰러졌어. 그 위에 앉아서 그의 뭉툭한 머리를 여러 번 때렸어요. 신시아에게 피가 튀었고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내 보살핌에 대해 어떻게 보답했는지. 다니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안 돼. 이 말을 듣는 게 지겨워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용서해 줘.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니? 마약이 많이 들어있는 큰 상자를 열었다고 말했어. 요트에 이 쓰레기를 다 가지고 다니는 거야. 난 더 멍청한 바보를 만난 적이 없어. 만지지 마세요. 개년아. 난 진지한 사람들에게 이 상자를 줘야 해. 그들이 곧 여기 올 텐데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데이비드가 피 묻은 입으로 소리쳤어. 입 다물어. 이 멍청아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꺼냈다고 말했어. 엔진실 근처에 휘발유통이 서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히스테리에 빠져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데이빗이 소리치기 시작했어. 내 비참한 요트에 휘발유가 보이지 않니? 오늘 여긴 더울 거야. 아니, 그러지 마. 그게 수십만 달러야. 데비드가 나를 말리려고 했어. 난 신경 안 써. 난 당신이 이 제품을 약속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 싶고, 이제 두 사람 모두 배 밖으로 뛰어내릴 시간이 정확히 1분밖에 남지 않았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을 태워버릴 거야. 요트라고 말하고 다시 데비드를 머리에 날려 쓰러뜨렸습니다. 겁에 질린 놈들이 서로 방해하며 좁은 복도를 따라 계단을 올라 선실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치하고 내 배에 올라탔어. 여기 너네 놈들 원 라이프 보호 A인 당신이 주의를 끌기 위해 육지 해안의 등대 형태의 마크 서두르라고 조언합니다. 나는 불타는 요트에서 내 배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약 때문에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알았던 데이비드의 고뇌 Y의 폭발음이 들렸지만 약은 태우지 않고 이 새끼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지고 갔다. 마약과 함께 보트에서 마약과의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고 이제 이 놈을 감옥에 가둘 훌륭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태스크포스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재빨리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물속에 있는 그 놈들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나도 의심을 받았지만 내 친구는 나에게서 이러한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비드가 노래를 할 때 새처럼 노래했기 때문에 나는 대규모 불법 네트워크를 취재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형량을 약간이라도 낮추기 위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꽤 큰 작전이었습니다. 신시아도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다소 우울했고 내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파도를 즐겼지만 내 인생에는 거짓 반역자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 전생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내가 운이 좋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내 아내 크리스티와 나는 대도시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제조업에 종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몇 년 동안 조금 후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저축해왔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입양한 크리스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었지만 어느 날 우리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에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직장을 잃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실업에 쓰라린 현실을 느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갔지만 소용없었고 인생이 험난해지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 저축한 돈을 탕진해야만 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티는 공증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삼촌이 그녀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지금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시골에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헤이즈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운을 믿을 수 없었다. 삼촌 물론 안타깝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의 집 생활은 소음과 번잡함 없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티가 디자인 과정을 마치고 1년 후 원격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사가 나를 잘 도왔고 수익은 우리가 존재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운동하는 것 같았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시 아기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스티는 더 이상 가족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차 시내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알아차렸어. 집 근처 전망이 좋은 아름다운 잔디밭에서 소풍을 가기로 했어. 크리스 너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최근에 슬픈 소식을 공유해 보세요. 괜찮아요. 새 직장이 좀 피곤해서 그럴 뿐이에요. 제 말은 제가 평생 다르게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야외에서 휴가를 계속했고 그녀는 어느 날 캐주얼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드라이브를 하고 우리가 없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기 위해 좀 더 시내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숙한 장소를 방문하고 엔터테인먼트 부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개장한 박람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놀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녀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내 친구가 누구냐고 의아해하며 쳐다봤다. 이쪽은 엘리엇이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다. 엘리엇은 무례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인사로 손을 내밀었다. 나는 다시 흔들었다. 얘 그게 뭐야. 우리는 새로운 선거 사무소의 인테리어를 의뢰받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와 내 아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그녀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엇에게 짧은 작별 인사를 하고 전에 박람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료에 대한 생각이 나를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박람회에 있는 그들의 존재가 이상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있을 때 내 머리에서 질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는 어느 날 확실히 전화통화를 자주 했고 분명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잊은 채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고 살짝 살펴보기로 결정했지만 불행히도 전화기는 잠겨 있었고 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녀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마을로 갈 때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사업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무실처럼 보이는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길 건너편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엘리어트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 계속 감시했습니다. 그들이 벤치에서 데이트를 하는 오터프런트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가 큰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나중에 엘리엇이 그녀의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키스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 그들을 물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녀가 어떻게 나를 다른 남자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바로 걸어가고 싶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기다려보기로 했고 그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갔다. 나는 엘리엇을 따라갔다. 그가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는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도와드릴까요? 아, 당신이 그 공정한 크리스트의 남편이군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군요. 못한 포즈. 내 아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산책로에서 널 봤어. 그녀를 내버려 두길 바래. 그녀는 내 아내야. 아, 그게 바로 그 얘기야. 그는 웃었다. 예, 그녀가 결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선택을 했어. 좋아, 그 사람 아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 내가 많이 주고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너는 가봐야 해. 그런 헛소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 마치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내가 이제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관자놀이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단기간에 포기하는 유형도 아니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지만 나는 뻐꾸기 역할을 참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물러나라고 요구했을 때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와 계약을 맺었고 크리스티는 그를 떠날 수 없으며 그녀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의 역할 물론 그 말의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첩 이야기에 상처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는데 마치 온 큐에서 깡패 두 명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나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부엌에 샤먼이 와 있었고 사라진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크리스티가 내가 화가 난 것을 보았을 때 거의 즉시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그녀가 나를 겁에 질려 쳐다보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엘리엇과의 대화를 알리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크리스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밝혀졌고 무거운 한숨을 쉬면서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결정했지만 먼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동의했고 그녀는 엘리엇이 지원했을 때 그녀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솔직한 대화에 도전하고 친밀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거절했지만 그는 내가 그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내가 그녀를 모두 거부하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을 포함한 재산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크리스티는 그 문서에 서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마도 파티에서 프로젝트 중 하나의 완료를 축하할 때 그녀는 뭔가에 서명했지만 그것이 수상 영수증 양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격분하여 나는 크리스트에게 엘리어트의 말을 인용하여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나를 더욱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엘리어트의 파트너 중 일부를 기쁘게 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왜 바로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크리스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럽다고 인정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어떻게 쳐다보았습니다. 태연하게 이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 생각이 복잡했다. 조용히 하라고 아내를 꾸짖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갔다. 밖에서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머릿속에 받은 정보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에 대한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찌른 것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분노를 통제했을 때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방식으로 엘리엇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프리랜스 업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녀는 궁금해했고 당신이 그 사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나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티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그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고 곧 그녀는 우리가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동의했고 물론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지만 그는 내 이야기를 확인하고 서류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작업의 절반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거리에서 살 필요가 없을 것이고 크리스티는 일부 삼촌들에게 창녀가 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기사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아내에게 서류를 조심스럽게 포장하라고 말했습니다. 가방에 넣은 다음 금고에 숨긴 크리스티 오버드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는 여기서 엘리어트에게 소리를 지르고 멀리서 수신자를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는 겁에 질려 얼어붙었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고 난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저녁 우리는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차가 정차하고 긴 후드비 옷을 입은 남자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릉거리고 크리스티는 겁에 질려 공포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내가 갔다, 문을 열었다, 엘리엇이 문턱을 넘어 비옷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너희 둘이 나를 그냥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가지러 왔어요. 당신 그 사람이 집안에 이사한 창녀는 어디 있느냐고 씩씩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그를 막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고 때로는 그 사람이 내 공격을 피해 몰래 들어가거나 싸움과 말다툼을 멈추지 않은 채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숨어있던 부엌아, 거기가 당신이 있는 곳인가요? 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짐을 싸세요. 나는 계속 항의하고 손님의 턱을 다시 때렸습니다. 그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목을 긁고 나를 부엌 조리대에 고정시켰고 그의 손이 내 목까지 기어왔고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내 생명은 나에게 매우 소중했고 나는 그것에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손으로 나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테이블을 문지르며 더듬더듬 칼을 찾아 엘리엇에게 힘을 주어 찔렀다. 그의 그립이 풀리기 시작했고
나는 다시 폐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엘리엇은 나를 놓아주고 칼을 잡았다. 배에서 튀어나온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곧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포에 질려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안전해진 내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나는 그녀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가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을 보이지 않는 부상당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의 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느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엇은 죽었습니다. 나는 주먹으로 머리를 얹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체를 치워야 했지만 사실 내가 고의로 그를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방위였습니다. 나는 크리스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경찰에 전화하고 정당방위 버전을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 역에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여전히 위의 천사들이 우리를 축복했고 경찰은 내 행동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아내와 나는 일주일쯤 지나 집에 갔다. 크리스티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시켰다. 예전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 안에서는 모욕적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발을 비비었고 아내에 대한 나의 감정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한 동일한 사랑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행동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랫동안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서명하기 위해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혼 서류입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역겨워합니다. 솔직하게 말했지만 내가 사기 피해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내가 그녀를 방해한 것 같아요. 넌 피해자인데 날 속이고 남자 밑에 누운 건 너야. 후회도 없이 가버려. 여긴 내 집이야. 잘 반대했어. 아니 너가 나한테 모든 서류를 다 너한테 줬다는 걸 잊은 거야. 이제 어디든가 나를 배신한 아내의 복수를 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채널을 지지하고 또 만나요.